입센이 인형의 집을 발표한 게 1879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여파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유럽을 지나서 이 아시아까지, 식민지 조선까지 밀려듭니다. 거센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그걸 노라 열풍이라고 불렀었어요. 또는 노라 신드롬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드라마 한 편이 세계 여성들을 다 일깨웠어요. 이건 어떤 그 선언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거죠. 쇼 앤 입센이라는 책인데, 버너드 쇼라는 사람 아시죠?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이면서 사상가이기도 하죠. 쇼에게 길을 묻다는 책은 책꽂이에 꼭 꽂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책이죠. 우리는 피그말리온이라는 드라마로 많이 알고 있고요. 그 오드리 헵번이 주연했던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의 원작이죠. 그 언어 문제를 얘기하는. 그리고 맨 앤 슈퍼맨 같은 걸작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아주 잘 쓴 사람이고요.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입센을 하나의 사상적 기둥으로 내세웁니다. 하면서 쓴 책이 The Quintessence of Ibsenism 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입센주의의 퀸테센스가 정수입니다. 정수. 핵심. 그러니까 입센이즘의 정수인데, 입센주의라는 말을 전면에 내세워요. 그러니까 입센 사상이 무슨 주의라고 할 만큼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개인의 해방, 권위에 대한 저항, 이걸 다 포함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입센주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동아시아에 그대로 밀려오는데, 이 사람이 입센인 걸 알죠?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버너드 쇼입니다. 버너드 쇼가 동아시아에 관심이 많았어요. 중국을 방문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동아시아 관심이 많았는데, 이미 1918년에 신청년 6월호, 1918년 6월호, 이게 중국의 문학혁명을 이끈 잡지입니다. 이 잡지인데, 이 잡지에 호적 아시죠? 호적. 이 호적이 입센주의라는 글을 실어요. 이 글을 제가 처음 본 게 2000년이었습니다. 이 원고를 쓸 때인데 2000년에 이 글을 봤습니다. 중국의 신청년 잡지. 여기는 진독수, 천두슈, 그리고 호적, 후스, 등등의 쟁쟁한 중국 근대 지식인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루신도 결합하는 잡지입니다. 여기에 입센주의라는 긴 글이 실립니다. 이 후스의 명문이죠, 명문입니다. 개인은 절대 국민이 될 필요가 없네. 입센의 말을 따왔어요, 제가. 이 후스의 글에서. 그뿐 아니라 국가야말로 개인의 가장 큰 해악이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문제가 있고, 개인의 해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란 말을 써요, 입센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와 이 개인의 그 행복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모든 이 폭력에 저항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에게 저항하는 것도 노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로이센의 국력을 보게, 개인의 개성을 희생시켜서 사들인 것 아닌가. 프로이센은 궁극주의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국민은 모두 술집 종원처럼 되고 개개인이 저절로 훌륭한 병사가 되어버렸네. 이 글은 입센주의란 글은 민족문학사 연구라는 잡지에 자료에 전문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건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필독 그 문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쓴 글 중에 하나 따왔습니다. 입센주의의 번역과 동아시아 근대성이라는 논문인데 좀 쑥스럽군요. 오래전에 쓴 글을 소개하자니까. 후스와 루신의 경우 그랬습니다. 후스는 이 호적이고요. 이 루신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인형의 집에 대해서, 노라에 대해서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좀 이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또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어떤 저항도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인간이 만든 제도는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고 또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입센이었습니다. 이게 입세니즘의 에센스예요. 퀸테센스입니다. 제도는 다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건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강요된 거죠. 그럼 그 제도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여성도 자유로운 인간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겠죠. 그 맨 앞에 놓여있던 게 바로 인형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 여성의 권리, 여성 참정권 이런 게 다 제도화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극형식을 빌려 구체화한 것이 인형의 집을 비롯한 그의 작품이었다고 버나드 쇼는 판단했던 것이다. 딱 이해가죠? 입센주의의 정수가 무엇인지. 개인을 억누르는, 억압하는 개인의 행복과 생명 또는 권리를 규제하는 모든 것에 정하는 그 사상을 입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버나드 쇼의 이 입세니즘의 정수도 번역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후스가 쓴 입센주의의 정수를 보고요. 아마 후스가 참조했을 것 같아요. 이 버나드 쇼의 글을 참조했을 것 같은데 그 사실은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노르웨이, 저 먼 나라죠. 저 먼 노르웨이에서 타전한 이 노라의 이야기가 여기 동아시아까지 몰려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누굽니까? 나혜석입니다. 나혜석 눈동자가 참 슬퍼 보이죠. 오늘따라 더하네. 자화상을 봐도 그런데 정말 재주 많은 사람입니다. 독립운동가이기도 했고요. 여성해방운동가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고 시인이기도 했고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우영이라는 그 외교관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파리에서 최린이나 이런 사람하고 사랑을 합니다. 또 뭐 다른 사람들하고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남성들이 사랑을 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결국은 이게 자신의 체면을 깎는 다는 이유로 법을 동원해서 완전히 고립시켜버리죠. 이게 헬메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아니, 그 크로그스타드나 헬메리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립시켜버립니다. 자신의 소유물일 때는, 자신의 종달새하고 종달새 이제 다람쥐일 때는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소나기를 빠져나갈 듯 하거나 빠져나갔을 때는 가차없이 응징하고 가둬버립니다. 슬픈 사람입니다. 그 보세요. 그 모든 인상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혼 고백장 같은 명문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문장들입니다. 정조 문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근데 남성들에게, 남성 권력들에게, 권력의 중심에 있는 남성들에게 철저하게 추방당하죠. 1949년이죠. 아마 행렬병자로 발견이 됩니다. 이 슬픈 눈동자가 오늘따라 더 슬프게 보이네요. 나혜석 얘기만 해도 밤을 새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혜석의 경이라는 소설이,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경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여자도 인간이다. 폴짝 뛰었다는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정말 이 중력을 거슬러 뛰어오르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 나혜석이 지은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로 불렸습니다. 우리 이제 인형의 집을 읽었으니까 그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인형의 가 이랬죠.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인 인형으로. 앞에 나왔던 문장이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대도다. 장난감이다. 위안물.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의무같이 내게는 신성한 의무가 있네. 앞에 거룩한 의무라 그랬죠. 어떻습니까? 인형의 집의 마지막 그 노라의 대사를 시로 옮겨놓은 것 같죠?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의 길로 밟아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거룩한 신성한 의무라는 거지. 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나혜석이 인형의 집을 아주 꼼꼼하게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혜석을 이끈 그야말로 횃불 같은 것이었겠죠. 나는 안다 억제할 수 없는 내 마음에서 온통 다 헐어 맛보이는 진정 사람을 제하고는 내 몸이 값없는 것을 내 이제 깨닫도다. 진정 사람을 빼고는
내 몸이 값이 없다는 얘기죠. 진짜 사람의 모습만이 나의 진짜 가치라는 거지. 아, 사랑하는 소녀들아 나를 보아 정성으로 몸을 바쳐다. 온몸을 다해서 싸워달라는 얘기겠죠. 많은 암흑 횡행할지나 다른 날 폭풍의 뒤에 사람은 너와 나. 이렇게 우리가 싸워나가다 보면은 암흑을 뚫고 싸워나가다 보면은 너와 나, 소녀들아 너와 내가 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순하게 엄밀히 막아놓은 장벽에서 견고히 닫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주게. 문을 열고 놓아주게. 이제 인형의 집을 읽고 나서 이 나혜석의 이 노래, 시를 들으면은 더 절실해져요. 그렇죠? 이 노라, 한국에서 노라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집을 나와서 노래선을 실천했는데 이 노라의 길이 만만치가 않았겠죠.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을 겁니다. 노라는 집을 나와서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양백화, 양건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노라가 번역이 됩니다. 맨 앞에 봤듯이 at 두커엠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일본어를 중역한 것 같아요. 이게 1921년인가요? 이때 간행이 됩니다. 이 매일신보에 연재되다가 단행본으로 간행이 되면서 조선의 그 여성들, 신여성들이죠, 이른바 신여성들을 다 집 밖으로 끌어내는 유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인형의 집이라고 안 하고 노라라고 했죠. 노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뭐 선풍적인 관심을 끌었고요. 중국에서도 앞에서 봤듯이 그랬습니다. 중국에서는 루신이 북경여자사범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노라는 집을 나와서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강연을 합니다. 유명한 강연이에요. 노라가 집을 나와서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없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죽거나 자살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매춘부가 되거나, 그죠? 그 두 길밖에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랄까 조건이 척박하다 보니까 이 길밖에 없다 생각했던 거지. 근데 그러면 루신이 얘기하는 게 여성이 참정권을 위해서 투쟁했던 것 이상으로 여성이 경제권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으면은 노라의 집 나온 노라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루신의 노라는 집을 나온 후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그 강연문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게 인형의 집이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채만식이 1931년이죠. 31년 맞죠? 31년에 인형의 집을 나와서라는 장편 소설을 써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성 주인공이 임노라입니다. 임노라가 집을 나와서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뭐 카페 여급도 되고 뭐 처음에는 살아보려고 애써서 모든 걸 바쳐요. 그러니까 가정교사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는데 근데 자꾸만 집 나온 여자니까 추근거리고 얕보고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겁탈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그 역경을 겪다가 나중에는 노동자가 됩니다. 노동자가 돼서 그 노동 현장에 온 그 자본가인 남편하고 만나서 당당하게 대결하는 모습으로 조금은 자기적이죠. 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궁금했던 거죠. 정말 인형의 집을 나와서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건 동아시아에서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엘프리데 옐리네크인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이 사람 모르시면 안 되는데 아주 관능적인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피아노 치는 여자,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에 들어있는 그 작가입니다. 이 옐리네크도 노라의 그 출가 후에 대한 작품을 써요. 이거 번역은 안 됐는데 논문들은 몇 편 있습니다. 이 논문이 주로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 하고 옐리네크의 노라하고 노라 그 이후하고 비교를 한 논문입니다. 근데 지금의 노라의 그 영혼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의 온전한 해방은 남성이 온전한 해방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온전한 해방은 남성의 온전한 해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남성들이 그것도 모른 채 기존의
여성에 관한 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여성 해방도 뭐 어렵긴 하겠지만 남성 해방은 더욱 어려워지겠죠. 이걸 합쳐서 인간의 해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노라는 정말 우리 노라입니다. 우리 노라는 우리의 가까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노라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사파 중에서 대단히 인상적인 사파입니다. 요 그림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랑크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요. 여기 헬메르가 이제 춤을 이끌어주죠. 그때 린데 부인이 들어왔었죠. 춤추는 표정이 대단히 불안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진인지 아니면은 그림으로 그린 것인지 그림처럼 보이죠. 초연이 1879년이니까 그 당시 사진술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장면을 주목해서 보시면 동판화가 여기 있고요. 그죠? 난로가 이쪽에 있는 것 같죠? 타일이 박힌 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를 생각하면은 입센과 더불어 노르웨이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작품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크누트 함순의 굶주림. 크누트 함순은 땅의 혜택하고 굶주림이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온 포세의 3부작, 중편 소설 3개, 뭐 단편 소설 3개죠. 그리고 보트라는 소설들과 함께 이온 포세는 많은 작품들이 이미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히 3편이 중요한데 아주 시처럼 글을 잘 쓴 사람입니다. 노르웨이가 훨씬 가까워질 거예요. 여기에 잠 못 드는 사람들, 올라브의 꿈, 해질 무렵까지 3편이 들어있는 3부작입니다. 그리고 요 네스베라는 사람의 스노우맨도 이건 뭐 추리소설, 뭐 스릴러 비슷한 소설인데 노르웨이의 그 풍경이랄까 풍치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스노우맨이라는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게 노르웨이를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말로는 많이 들었던 바이킹의 후에 헨리크 입센이 쓴 인형의 집을 얘기했습니다.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강의가 단서가 돼서 인형의 집 중에서도 헬메르뿐만 아니고 이 노라를 깊이 이해하는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많이 꼬였다, 그죠? 이 강의를 통해서 인형의 집의 주요 인물인 노라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